가랑이부터 톱질을 해서 몸을 반갈죽 내는, 미친 듯이 많은 피가 튀고 내장이 뿜어져 나오고 진짜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데 그냥 고어를 넘어서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많이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으로 요새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은 그냥 단순한 고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의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린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거 저작권이 좀 걸려가지고 배경음악에다가 그 드뷔시 달빛을 썼는데, 영화가 아무래도 문라이트였다 보니까 거기에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드뷔시의 달빛을 넣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작권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 없겠다 해서 좀 수정을 하고 올리느라 그 토요일 낮에 그렇게 갔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번 주 리뷰했던 영화가 영화인지라 좀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다들 많이 봐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좀 좋은 기분이라든가 좀 리프레시 되는, 또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많이 표현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로 좀 찾아가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제 인생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점점 내놓도록 할게요. 기분 좋은 바이브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영상이자 한 주였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말고는 자유지만 말입니다. 제가 그런 리뷰를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오히려 고어하고 빡센 슬래셔 무비 같은 것들을 리뷰하는 것보다 잔잔한 슬픔이 있는 영화를 리뷰할 때가 심적으로 뭔가 많이 소모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공포를 좀 잘 못 느끼거든요. 공포를 잘 못 느끼는데 슬픔이라는 거는 꽤나 잘 느낍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기들이 막 슬퍼하는 거 보면은 눈물이 찬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던 바 있고, 그리고 또 지난 영화에서 리뷰를 했던 문라이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 샤이론이 느끼고 있는 슬픔이 온전하게 계속 전달되는 느낌이어서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빡센 영화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번 끊어가자라는 생각에서 그 영화를 리뷰하긴 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또 재밌게 여러분들이랑 뭐 고어한 이야기, 또 공포스러운 영화 이야기, 보기 힘든 영화 이야기, 그런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어질 거고요. 더 좀 빡세게 달려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부터 진짜 너무 추워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9일 수요일 오후 2시 38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날이 풀렸네요. 날이 풀렸는데 어제 밤에 얇게 옷을 입었다가 얼어 죽을 뻔했거든요. 와,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진짜 겨울 패치가 그냥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 들어와 버리니까 가을이라는 게 갑자기 삭제돼 버렸습니다. 토요일까지만 해도 너무 날씨 좋고 이래가지고 저 혼자 러닝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러닝 나가서 너무 덥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는데, 이번 주부터 바로 조금 과장부터해서 한겨울 느낌이 나왔어요. 이제 체감 온도라는 게 이렇게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진짜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일교차 진짜 조심하시고, 특히 독감 조심하십시오. 독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빨리 건조해지니까 가습기 같은 것도 틀어놓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고, 저도 또 요새 목을 많이 써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감기라든지 뭐 목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집안 뭐 가습기 없다 그러면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물에 젖은 수건
수건 하나 뭐 바닥에 걸쳐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습도 조절은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불도 이제 바꿨어요. 완전 하얀 극세사 이불로 바꿨는데 저는 극세사 이불 되게 좋아합니다. 보들보들해가지고 이렇게 딱 덮고 있으면 몸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게 너무 포근해서 극세사 이불을 겨울에 덮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좀 잘 더럽혀지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햇빛 좋은 날에 한 번씩 털어주고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빨래도 해주면 좋고요. 좀 추워지긴 했습니다만 날씨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고 해가 너무 쨍쨍하게 잘 뜨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 되게 그래도 기분이 괜찮습니다. 또 올해가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변하기도 했고 또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고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한 해를 되게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는데 벌써 끝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슬픈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들뜨는 동시에 뭔가 아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지나가는 게 11월달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뭐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싱숭생숭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되게 잘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뭐 끝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분 좋게 다 같이 남은 한 해 2025년 같이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들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있는 날씨 한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또 음악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음악 소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음악 소개가 아니라 어떤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드리는 음악들 보면 전부 다 외국 노래라거나 R&B라거나 한국 노래들 중에서도 약간 인디 쪽에 가까운 노래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이돌 음악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중독성 있다라고 하는 것에 끌림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노래 안에 어떤 거대한 스토리라거나 그 아티스트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주거나 앨범 전체에 스토리가 녹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좀 흥미가 안 가는 타입이기도 하거든요. 우울한 감성이라거나 좀 진지한 음악을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돌 음악에는 좀 많이 손이 안 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거의 유일했고 또 거의 처음으로 좋아했던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소개를 하면서 이 그룹의 가장 최고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따라 불렀고요. 맨날 따라 부르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너무 놀라워서 지금 벌써 하이톤이 됐는데, 사실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련된 논란이라거나 법적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서 말을 얻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조심하나 싶고, 저는 하나의 청자이자 하나의 개인이자 음악이라는 것을 소비하는 개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를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좋아해본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의 뉴진스입니다. 뉴진스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하이보이로 입문을 했었거든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뉴진스의 앨범을 다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나온 뭐 디토라거나 또 뒤에 나온 뭐 슈퍼내추럴, 하우 스윗 이런 앨범들을 다 들어봤을 때 무엇보다 놀랐던 거는 첫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곡 하나하나가 너무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독보적인 그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도 했었죠. 아이돌 음악이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한계랑 틀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반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스러움, 예쁨, 그리고 또 아이돌이라는 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직접 빠져들 수 있도록 중독성이라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보이라는 음악을 들었을 때 오만 감정이 다 밀려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왔던 트랙이 어텐션이었어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진짜 이랬어요. 제가 진짜 이랬습니다. 아이돌 역사상 이런 음악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이 있었나? 라고도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이 그룹이 조금 특별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대부분의 그룹에는 대장급 인물이 한 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아이돌 그룹의 팬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말에 격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을 대장으로 밀어붙여서 거기에 커다란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느낌이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맨 캐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에 비해서 각자의 개성이 완전히 다 살아있고 저지 클럽 그리고 게러지 음악 이런 장르들을 들고 오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아이돌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하는 음악을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이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소화해내는 사람들의 역량 역시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뭐 상황이라거나 문제라거나 논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슬프고 좀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1등 그룹이고 이들이 보여줬던 음악 장르 스펙트럼 역시 엄청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길거리 걸을 때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 무조건 고정 플리로 뉴진스 음악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음악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다음 앨범 거기에서 어떤 장르를 보여줄지를 기대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너무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왜 뉴진스의 뉴진스를 들고 왔느냐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들어볼게요. 뉴진스의 모든 곡에서 딱 한 곡만, 정말 이 그룹의 상징성 같은 이 그룹만이 할 수 있는 한 곡만 뽑는다면 어떤 곡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뉴진스 이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1분 49초? 1분 48초 정도로 굉장히 짧은 곡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팝, 하이틴, R&B, UK, 게러지 기반을 두고 있는 음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파워퍼프걸을 따왔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음악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파워퍼프걸스라는 것은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음악을 샘플링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왔던 멤버들이 각각이 히어로처럼 외형적인 개성을 딱 띄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해가지고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탄했던 게, 이거 개발자들이랑 디자이너들이 진짜 몸을 갈았겠구나, 시간을 쏟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Y2K 감성에다가 하이틴 감성까지 어우러져 있는데 그거 진짜 대박인 곡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앞장서는 히어로다라는 그런 포부를 드러내는, 뭐랄까요, 좀 출사표 같은 음악이었어가지고 듣는 내내 너무 재밌고 또 즐겁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입히는 그 옷들을, 그리고 또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그런 심상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옷처럼 늘 바뀌는 그런 트렌드 와중에서도 우리가 늘 그 트렌드를 앞장서고 시대를 입어버린다라고는 그런 뉴진스, 새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로 뭔가 당찬 포부가 느껴지는 곡이어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또 신나지 않아요? 당연히 이 곡의 프로듀서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바로 250 아저씨입니다. 뉴진스 사운드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끊임없이 다른 장르들을 끌고 오고, 그리고 또 샘플링을 기가 막히게 하면서도 애매하다라는 느낌도 단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너무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뮤비들을 찍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냥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그저 그런 한 곡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치 뉴진스의 광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진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를 하나의 사운드로 표현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얼굴이 되는 곡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 되게 짧고 중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SNS의 쇼폼 용도로도 많이 쓰이곤 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요새 뉴진스가 겪어나가고 있는 뭐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생각하면 또 울적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그냥 일반적인 음악을 청취하는 개인의 입장, 그리고 청중의 입장에서 대단한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뭐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자체를 들을 때는 별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타입이기도 해서, 또 뭐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거에 반해서 여전히 뉴진스가 발매를 했던 음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뉴진스가 보여줬던 음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나온 음악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저기 경주를 갔다 왔거든요.
일요일에 스토리를 엄청 막 잘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 랜덤 플리에서 코르티스의 고라는 음악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는 챌린지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웨힙인 줄 알았어요. 웨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와, 이거 너무 세련됐다, 그리고 너무 잘생겼다, 멋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또 뉴진스에 이어서 새로운 그룹을 하나 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새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멋이 있더라고요. 멋지고 예쁘게 잘생긴 그런 아이돌 그룹도 많지만 당연히 이 코르티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지만 힙하다, 완전 막 하이틴 감성도 충만하지만 얘네들이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막 무대 하는 거를 저도 막 몇 개를 끊임없이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패션이라는 노래랑 코르티스의 고라는 노래, 이거 진짜 너무 물건인 것 같아요. 계속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고, 제가 또 앞으로 열심히 파볼 아이돌 음악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곡 같은 경우에는 좀 불호인 곡이 한 2개 있었는데, 첫 앨범이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기대를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틴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한 190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돌이 저렇게 키가 크다라는 거는 조금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또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너무 사랑에 마다하지 않는 DPR 이안, DPR이라는 크루가 지금 현재 좀 나쁜 상황들을 계속 겪어나가고 있어요. 노예 계약에 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무엇보다 DPR 라이브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이안의 팬이기도 하거든요. 이안이 하는 모든 곡들 그리고 또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고 있고 또 기대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겪어나가고 있는 이런 계약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라이브를 켰었죠.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한 3시간 동안 겪어나갔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놀라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아티스트로 많이 인정을 받기도 하고 활동을 왕성히 해오기도 하고 일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안이 어떤 불공정 계약에 가까운 그런 계약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안이라는 사람이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DPR이 이안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드린다면은, 이안이 자기가 이 DPR이라는 크루를 그리고 또 회사를 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히려 거기에서 DPR이라는 네이밍을 쓸 때 거기에다가 뭐 로열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닥친 거예요. 수익 분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하는 거는 기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안이 냈던 미발매 곡들까지 싹 다 듣고 그것들을 플리에 저장해놓고 듣는 사람의 입장이고,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팔로잉을 할 정도로 팬인 사람으로서 이안의 모든 상황들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안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안의 팬이자 열렬한 리스너인 저로서 응원하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나마 좀 이야기를 찝고 넘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 비롯해서 제 채널에도 DPR 이안의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안이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일을 겪어나가든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오늘의 음악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화 이야기를 넘어가 볼 건데, 저번 주에 그렇게 좀 힐링 영화 그리고 또 성장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제 아이덴티티를 들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영화는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컬트적인 인기를 얻기도 해서 결국에는 메인스트림으로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예산 영화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자본이 투자되면서 더 만듦새라든가 표현이 깔끔해지기도 했었고요. 슬래셔 무비의 정석이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바로 테리파이어입니다.
테리파이어 중에서도 1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 3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 볼 거예요. 제 영화 리뷰에서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이거를 왜 만들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1, 2, 3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통합본으로 합본팩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따로 이야기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고요. 3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도 안 봤습니다. 안 봤고 이제 이 리뷰를 찍고 추후에 또 리뷰를 찍어야 되니까 앞으로 또 볼 거고요. 또 기대가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때 와 진짜 빡센 슬래셔 무비다. 진짜 잔인하다.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가 더 심연의 영화들로 빠져드는 그 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노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흉악하고 끔찍한 영화고 사람 난도질하고 도륙하고 막 피가 튀기고 카메라를 돌려준다거나 이런 친절은 전혀 없는 영화고요. 그리고 뭐 슬래셔 무비라고 한다면 여러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한다면 요새는 진짜 딱 떠오르는 게 이 테리파이어인 것 같아요. 뭐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건 진짜 정말 개잔인하고요. 생각 없이 보는 그런 잔인한 영화 같은 느낌, 거기에서도 정석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가 튀고 분장도 장난 아닌 게 이런 영화는 왜 만들까 싶지만 이런 영화가 의미가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 별 의미는 없죠. 근데 이런 영화들은 세상에 필요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줄거리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도 얼마나 잔인한지 어떤 장면이 들어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 그거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줄거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가볼까요? 영화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화면 빛의 대비가 굉장히 심하고 명암 대비조차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잔혹한 화면을 보여주는 만큼 이 연출 역시 컬러 그레이딩 역시 그 대비를 굉장히 높여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화면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이 치직거리면서 어떤 인터뷰어가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거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건에서 살아남아 생존한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깨어났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이 아마 살인사건이라는 것이었는데 연쇄적으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연쇄살인마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터뷰를 누군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광대 같은 복장을 입고 있는 남자인데 검은색과 하얀색이 교차되어 있는 약간은 얼룩말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점프스트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있고 우스꽝스러운 광대 옷을 입고 있지만 뒷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서 분장을 하기 시작해요. 하얀색 크림을 자기 얼굴에다가 덕지덕지 바르기 시작하고 검은색 페인트를 자기 입술에다가 갖다 바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빨을 엄청나게 검고 누렇고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너저분하게 놓여져 있는 연장들 중에 하나를 챙겨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어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 TV쇼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자신이 찾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들떠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인터뷰했던 그 여자가 자기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한 섬뜩한 경험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인기척을 느끼게 됐고 뒤에 자신의 옷장을 열어 제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자신이 인터뷰했던 피해자 여성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흉측한 얼굴을 하고 이 인터뷰어를 노려보면서 바로 어떤 위해를 가하게 되는데 눈에다가 손가락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피가 튀고 난무를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쓰러지니까 그 얼굴을 온갖 난도질을 해서 눈알이 빠지고 온 얼굴에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여자를 보면서 너도 당해보니까 어때? 꼴 좋다라는 식으로 깔깔깔 웃으면서
이 영화의 제목이 뜨고 있습니다. 바로 테리파이어입니다.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가게 됐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맞춰서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2명이 이 거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할로윈 파티가 마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운전을 하려고 하는 여성이 너무 취해서 이 까만색 여성이 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이름이 바로 타라, 그리고 옆에 있는 초록색 의상을 입은 사람은 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던은 지금 너무 취해 있어요. 타라가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집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배가 좀 고프다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피자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자 초반에 등장했던 이 광대 옷을 입고 있는 이 남자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 광대의 이름은 아트 더 클라운이라고 합니다. 엄청 무서운 비주얼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에게 말을 선뜻 걸어요. 그리고는 아저씨, 내 친구가 당신 번호를 따고 싶다는데 뭐 어떻게 안 돼요? 하면서 막 장난을 걸고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타라는 이 사람의 비주얼을 보고 너무 겁을 먹어서 왜 이러냐고 좀 신경 끄고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광들을 지나서 한 피자 가게로 진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트 더 클라운이 따라서 이 피자집에 들어오게 됐고요. 뒤에는 엄청 커다란 봉투 같은 걸 맨 채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뭐 연장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이 두 여성 중에 타라를 노려보면서 이놈이 이렇게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라 역시 그 시선을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는 타라가 좀 미심쩍어하고 좀 섬뜩해하고 있는데, 그런 타라를 향해서 기괴한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고 애교스럽고 장난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섬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는 이 남자가 타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남자에게 선뜻 갑자기 다가가서 실례합니다, 당신과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광대놈은 더니 어떤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타라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의 의사가 어떻든 더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서 그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 가게 주인이 와서 이 광대에게 뭐 주문할 거냐, 뭐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야기를 해도 그 다 무시한 채로 타라만 바라보고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섬뜩한 그런 비주얼, 너무 섬뜩한 그런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앞 테이블에서 놓고 갔던 팁에서 동전 몇 개를 훔쳐서 위에 있는 뽑기 자판기로 가요. 거기에서 뭔가 뽑기를 하나 해가지고 싸구려 반지 같은 걸 하나 얻어내게 되는데, 그거를 타라한테 가서 굉장히 청혼하듯이 끼워주게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넘어가 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광대의 비주얼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놈이 보여주고 있는 뭐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타라는 섬뜩해하면서 주춤하면서 이 반지를 끼게 되는데, 이제 고맙다고 하고 하니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요. 화장실 같은 데로 가는데 음식이 나와가지고 타라랑 더는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대놈이 이 가게에서 쫓겨나게 돼요. 아마 그 화장실에서 뭔가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그거를 주인이 봤나 봅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바로 이놈이 들고 왔던 자료 같은 거는 이놈에게 쥐어서 그냥 바로 보내게 됐습니다.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됐는데, 이 광대놈은 그때까지도 어떠한 말도 없이 주인을 바라볼 뿐이고 타라를 바라볼 뿐이에요.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타라와 던 이 두 여성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만났던 그 광대놈 너무 사이코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섬뜩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차에 도착을 해보니까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집에도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은 나한테만 생기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없어 하고 있을 때 아까 있었던 피자 가게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그 광대놈이 어떤 짓을 하고 갔는지 여기서 보이는데, 이놈이 벽에다가 똥칠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자기 변으로 아트라는 뭐 그런 글자를 적어 놓기도 하고 오반 사방 벽에다가 그 똥칠을 다 해놨습니다. 변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막 화를 내면서 이거를 치우고 있는데 진짜 이상한 놈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타라는 자신의 친구인 에밀리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에밀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룸메이트는 정말 매너 없게도 둘이 함께 살고 있는 방에 남자를 데리고 와서 원나잇을 즐기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상황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와중에 그냥 알겠다고 내가 데리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라는 넌 최고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둘이가 그냥 차에 타가지고 에밀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타라는 아까 만났던 그 광대가 너무 섬뜩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섬뜩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 해프닝이었을 뿐인데 네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라는 이 차의 펑크를 어떤 놈이 의도적으로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청소를 마치고 카운터로 나와 보니까 자신의 친구이자 이 식당 주인의 목이 잘려 있고 그 잘린 목이 오만 난도질 당해 있는 상태로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인간 캔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살해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아트 더 클라운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엄청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 이 광대놈이 저지르는 살인 행각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 광대를 보고 시급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대에게 붙잡히게 됐고 얼굴에 날카로운 칼이 박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굴을 미친 듯이 난도질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광대의 살인 행각들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한편 타라는 친구 에밀리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소변에 마려워서 여기저기 화장실이 없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는 건물에 관리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요. 민머리의 이 남자에게 쓸만한 화장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타라가 너무 애원을 하니까 그냥 안쪽으로 들여보내주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더는 창문 바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민머리 아저씨는 인상이 굉장히 나쁘고 뭔가 저지를 것 같은 비주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말은 친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장실 쓰고 나가세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타라가 들어간 건물은 너무나도 더럽고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폐건물 같은 거였죠. 더는 혼자 차에 남아서 SNS에다가 올릴 자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조수석 쪽을 딱 바라보자 거기에는 방금 살인을 끝마치고 나온 아트 더 클라운이 타 있었습니다. 타라는 친구인 더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 건물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는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숙인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던 것이었죠. 아기 인형 같은 것을 안고 이것이 자신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뭐 지내고 있는 노숙인인 것 같은데 정신도 약간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절한 말투를 가졌지만 비주얼이라든가 또 행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때 타라가 마침내 그 광대를 다시금 마주하게 됐습니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포즈를 하고 타라를 바라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달려들게 됐어요. 타라는 이 건물 안에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숨막히는 추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도 너무 끔찍한 모습을 한 채로 오만 사방을 뒤지면서 타라를 찾고 있습니다. 타라는 꽤나 영리하게 이 광대를 피해서 숨어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대에게 발각이 됐고 잡히게 됐어요. 잡히는 순간에 아까 이 건물 관리인으로 보이던 빡빡이 아저씨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 아저씨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빡빡이 아저씨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마취된지 진정죄인지 그런 것을 광대놈이 타라의 목에다 꽂아 넣게 되었고 그대로 힘이 풀리면서 타라는 이놈에게 잡히게 됐어요. 타라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입이 봉인되어 있었고 앞에 어떤 천막 같은 게 쳐져 있는 그런 거를 보게 됐어요. 바로 옆에는 클라운이 있었습니다. 여러 연장을 막 챙기고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타라에게 몇 번 위협을 하는 듯 하다가 씩 웃으면서 어떤 줄톱 같은 거를 하나 챙겨요. 그리고는 타라의 목을 써는 척 하다가 타라를 냅두고 앞에 가려져 있는 천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을 싹 걷어내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친구인 던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손은 뒤로 포박이 되어 있었고요. 이 광대놈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타라는 미칠 지경이고요. 이 광대가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가랑이부터 톱질을 해서 던의 몸을 반갈죽 내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많은 피가 튀고 내장이 뿜어져 나오고 던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버리게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는 타라이지만 허술하게 묶여있는 포박장치 덕분에 이것을 풀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광대놈은 다시 한번 타라를 추적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번에 타라는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놈에게 복수를 하고자 한 것이었죠. 타라가 먼저 어둠 속에서 이 광대놈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진짜 용감한 게 보통 여기에서 다들 도망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막 여기서 욕을 하면서 싸우게 되고 막 격투로 벌여나갑니다. 선빵을 먹였으니까 아무래도 승기를 타라가 잡았잖아요. 한 방을 또 먹이려고 하는데 이 광대놈이 비겁하게 자기 신발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이 타라에게 쏩니다. 여기서 조금 황당하게도 광대가 뭐 봐준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지껏 주인공인 줄 알았던 타라가 알고 보니 페이크 주인공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광대놈이 자비도 없이 바로 수십 발의 권총을 사격을 해서 그녀의 얼굴에다가 총알을 박아 넣었고요. 그렇게 타라는 같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에밀리가 타라가 알려줬던 이 주소, 이 건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라를 찾고 있습니다만 타라는 이미 처리를 당했으니까 답장이 없겠죠. 여기 완전 섬뜩한 빌딩 앞에 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광대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곧장 그 휴대폰을 들어서 너네 방가죽 나 있는 시신이랑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노숙인 여자는 이 광대놈이 벌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이 건물 관리인 빡빡이 아저씨한테 가서 지하실에 죽은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근데 이 빡빡이 아저씨는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여자의 허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서 계단 중간층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뒤로 이 광대놈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의 후두부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게 됐어요. 이 광대놈의 다음 목표는 이 노숙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인형을 놀아주는 척하면서 이 여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해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걔는 나의 딸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천히 이 광대에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대가 생각보다 폭력적인 행동을 이 인형에게 하고 있진 않아요. 이에 뭔가 이 노숙인이 동화가 됐나봐요. 당연히 정신이 나갔으니까 이걸 보고 동화가 되겠죠. 그러더니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성이 또 발현이 돼가지고 이 광대를 꼭 끌어안아주고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어주듯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광대 역시 조용히 그녀의 품에 안겨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건물에 또 한 명이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빡빡이 아저씨 마이크의 동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에게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건물을 살피러 오게 됐는데 에밀리 역시 이 건물로 들어와서 타라를 찾고 있어요. 전화조차 받지 않는 타라를 보고 배려 하나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지하실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 던의 휴대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거죠. 돈의 벨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죠. 시겁해갖고 놀래가지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또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명소리를 추적해서 가보니까 어떤 또 지하실 같은 곳이었죠. 좀 무섭긴 한데 비명이 아마 타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그 아래로 내려가 보게 됩니다. 자기도 무서워하면서 자신의 친구를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여자 한 명이 엎어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가 이게 타라인 줄 알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또 말을 걸어요. 아까 봤던 그 노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숙인의 이렇게 신체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죽이 싹 다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려낸 거죠. 그 광대놈이. 에밀리 바로 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당연히 타라가 아니었습니다. 타라인 척을 하고 있는 그 광대놈이었죠. 노숙인의 상체 가죽을 둘러쓴 채로 여자인 척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노숙인의 머리통이 이렇게 다 날아간 상태였고 뇌가 드러나 있었고 신체가 완전히 다 도려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 광대놈이 끝까지 조롱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천천히 에밀리의 숨통을 쪼이러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가 어느 캐비닛 같은 데다가 숨었는데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따라와서 작은 구멍 틈새로 에밀리를 가리키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비닛을 꺼내줘서 끔살을 당하나라고 할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경적이 들려오게 돼요. 바깥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이었는데 그 빡빡이 아저씨를 찾고 있는 그 또 다른 경비원 동료가 낸 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마이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를 찾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이 건물 바닥에서 핏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뭐야 라고 살피고 있던 와중에 그 남자의 머리에 이 광대놈이 칼을 박아 넣어서 죽여버려요. 그 틈을 타서 에밀리는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가는 길을 찾다가 사망해 있는 자신의 친구 타라를 발견하게 되기도 했어요. 타라의 시신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녀를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착한 에밀리의 뒤로 광대놈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끝에 칼이 달려있는 채찍 같은 거를 들고 에밀리를 몇 번이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마이크가 와서 에밀리를 구해주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광대를 때려 눕히고 에밀리와 도망을 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험악한 인상 때문에 뭔가 나쁜 놈일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했지만 우리 편이었었던 그런 것이었죠. 둘이가 안전한 지대로 장소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가 에밀리를 데리고 자신의 트럭으로 가자고 이제 부축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을 때 다시 그 광대놈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가스통 같은 거를 마이크의 머리에다가 찍어 버려가지고 이제 마이크마저 사망하게 되었고요. 에밀리는 필사적으로
방법으로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겨우겨우 창고 같은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 광대놈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스로 살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를 살피고 있을 때 어떤 트럭이 또 나타나서 문을 박살내고 덮치게 됐어요. 에밀리는 기절을 하게 되었고요. 역시 그 광대놈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출귀몰한 그런 놈이에요. 그리고 이 광대가 에밀리에게 가했던 행동은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에밀리의 얼굴을 뜯어먹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한창 에밀리의 얼굴을 뜯어먹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경찰이다, 손 머리 위로 올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광대가 고개를 들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섬뜩한 눈빛과 표정으로 손을 드는 척 하다가 자신의 신발에 숨겨뒀던 총을 딱 꺼내요. 그리고는 그것을 경찰에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사살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상황이 끝났나 해서 에밀리의 시신으로 다가갔을 때 경찰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살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병원으로 이송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고 부검을 하기 위해서 광대의 시체 가방을 딱 열어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죽은 채로 이 광대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광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이 영화실 관리자의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화면은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어떤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년 만에 퇴원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인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뒷모습만 비추고 있던 휠체어가 돌려서 얼굴을 비춰주게 됩니다. 영화 첫 장면에 등장했던 얼굴이 끔찍하게 훼손된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바로 에밀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가 그 인터뷰어를 살해했던 것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 영화는 의미심장하게 2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 채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 들어보시는 거 어떤가요?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또 무지막지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표현된 장면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으니까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꽤나 리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표현하는데 그런 과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도 하고 되게 수위가 세요. 그런데 막 엄청 이게 뭐 트라우마적으로 남는다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자체를 완전히 쪼여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주얼 자체로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진짜 잔인한 것들만 모아서 막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영화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름의 영화적인 연출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어 예술가 뭐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트 더 클라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미학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보려고 하는 그런 놈인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진짜 역대급 미친 새끼거든요 이게. 근데 이 아트 더 클라운이라는 캐릭터가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 할로우스 이브란 2013년에 나온 단편 옴니버스 영화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로 장편 영화로 나왔던 테리파이어 16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가 테리파이어 2 2022년에 나왔고 테리파이어 3도 얼마 전에 또 나왔기도 하죠. 저 3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 끔찍한 광대를 프랜차이즈 모델로 삼아가지고 시리즈를 연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저예산 B급 영화이기도 한데 네, 완전히 이게 순수 슬래셔를 다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할로윈 밤이라는 그런 특수한 날에 벌어지는 광대에 분장을 한 인간인지도 모를 그런 미치광이가 만난 여성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들을 다 살해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게 된다라는 게 그런 스토리인데 스토리라는 게 여러분들 거의 없죠? 제가 이때까지 리뷰했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스토리라거나 개연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허무맹랑하고 또 허접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많이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무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고전 슬래셔의 궁극적인 근본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요. 이제 포인트가 왜 죽이는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어떻게 죽이느냐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리고 관객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씨 이것도 볼 수 있나? 해갖고 한번 고어 차력시 한번 들어가자 가는 거죠. 근데 이 아트 더 클라운 이 메인 빌런 같은 경우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정이라든가 분위기, 그리고 또 기괴한 유머러스함, 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과장되어 있는 그런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인을 그 행위 자체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일 때 하는 그런 끔찍함은 진짜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이 살인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부분이었고, 뭐 이게 너무 영화가 단순하다 보니까 이 영화 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볼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인과관계라는 게 있고 또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트 더 클라운은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뭐 비주얼이라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이야기해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비주얼이 진짜 끝장나죠. 진짜 너무 불쾌합니다. 너무 불쾌한데도 뭔가 좀 매력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근히 좀 행동하는 게 좀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타라가 고맙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과장되어 있기도 하고, 영화를 볼 때는 너무 불쾌하고 무섭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캐릭터만 또 따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귀여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보통의 클라운이라고 한다면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또 파란색 이런 것들을 섞은 미국 국기 같은 그런 무늬를 떠올리지만 흑백의 그런 의상을 가지고 입고 나와서 굉장히 좀 이질적인 모습하고 있기도 하죠. 약간 흑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명력의 결여 같은 그런 이미지를 띠고 있기도 한데, 옛날에 고전 무성 영화들 중에 그 노스페라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괴물들의 비주얼이라든가 뭐 프랭켄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비주얼을 보면은 약간 이 아트 더 클라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따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광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군가에게 웃음을 줘야 되고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괴함을 굉장히 잘 살려서, 극단으로 잘 살려서 캐릭터를 만들어 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커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랑 이 아트 더 클라운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조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느낌이 강하다면은 얘는 좀 지독하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트 더 클라운은 이미 슬래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 대신에 표정, 그리고 몸짓, 그리고 슬랩스틱한 그런 바디랭귀지를 쓴다는 부분에서 옛날에 그 무성 영화 뭐 찰리 채플린, 그리고 거기에 사이코패스를 섞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간혹한 장면에서도 유머를 섞는 그런 좀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웃기다라는 그 지점이 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공포 캐릭터라기보다는 엔터테이너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이콘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좀 그 반전되는 그런 귀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캐릭터성을 확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할로윈 데이 때 코스프레를 좀 많이 하겠는데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고 또 마니아틱하기도 하고, 또 이런 영화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사회적인 인식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가지고 따라하는 사람은 못 보긴 했는데, 프레디 크루거 그리고 고스트페이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호러의 상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테리파이어 시리즈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워낙에 이게 영화가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저예산 영화로 찍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흥행이 워낙에 됐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근데 2에서 좀 더 많이 잔인해졌습니다. 훨씬 잔인해졌는데 러닝타임이 좀 많이 길어졌고요. 한 30분인가 40분 정도 길어졌고, 전 세계에서 1,500만 달러의 수익을 냈기도 해요. SNS에서 관객들이 토하고 나갔다라는 그런 바이럴 때문에 입소문을 많이 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했었고요. 테리파이어 1에 비해서 2가 더 흥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인간지네 1보다 인간지네 2가 진짜 훨씬 역겹잖아요. 약간 그런 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에서는 어떤 강력한 대립구도와 주인공 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구도를 띠고 있는데, 2에서는 또 아트 더 클라운의 사이드킥이 등장하게 됩니다. 척키 같은 분장을 하고 있는 여자애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트 더 클라운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대립구도에서 진짜
진짜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그런 것들이 슬래셔 무비의 모든 것들을 충족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신 분들은 1편 보신 분들은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을 보고 이거 볼만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다 보셨을 겁니다. 저처럼요. 이런 슬래셔의 거의 교과서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은, 슬래셔 무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세상에 필요한가, 그리고 또 이런 영화들이 의미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슬래셔 무비를 단순하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 튀기고 이런 저질 B급 영화다라고만 보면은 그 밑에 깔려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놓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아트 더 클라운이 사람들을 처참하게 끔살하는 장면들이 그냥 고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요새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직장 상사의 문제, 그리고 뭐 직장 후배가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뭐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은 그냥 단순한 고어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받은 스트레스의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슬래셔 영화라는 건 늘 억눌린 욕망, 그리고 또 폭력성의 해방구로도 소비가 되고 했었어요. 특히 히피 문화가 완전히 사그라들기도 했던 7, 8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핑크 플라밍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 보수주의, 그리고 또 기독교적 도덕관념 이런 것들이 더 중시되기도 했었다 보니까 그런 이데올로기에 비롯해서 받는 사회적인 스트레스, 억압이 좀 만연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폭력적이기도 하고 뭐 더 과감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향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그런 것인데, 그런 시대에 맞물려서 슬래셔라는 것이 숨겨진 인간의 그런 추악한 본성의 한 기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보통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라는 게 포장되어 있기로는 너무 아름답고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의 피를 밟고 올라선 게 그 역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속에 폭력, 그리고 막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기 위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배출구가 너무 또 심해지면 바로 10년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것들을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만들어주기만 한다면은 괜찮은 배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영화가 존재 자체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영화를 보고 새로운 폭력에 눈을 뜨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시원함과 후련함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들을 막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실 많습니까? 한 번씩 막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생각만 하는 겁니다. 법만 없었으면, 사책 제재가 허용된다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뉴스에는 속천불나게 하는 그런 살인마들이 몇 년 받지도 않고 누구한테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쳤는데 그놈이 기껏 벌금형에 머문다거나 뭐 그래봐야 뭐 징역 1년에 처하고 사회적인 처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불만이라거나 스트레스가 만연해 있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특히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화풀이를 한다고 남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그건 간접적인 형태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화인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인간 존엄성, 그리고 또 윤리성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리얼 월드와 다르게 완전히 가상의 이런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리 복수라고 합니다. 자신의 억눌린 분노나 복수심을 대신 푸는 간접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정서적인 그 카타르시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슬래셔의 특징에 대해서 바로 또 이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래셔라는 것은 누가 주인공이든 죽을 수 있고 끔찍한 모습을 띌 수도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 또 특징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타라라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던이라는 그 친구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100% 죽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이 타라를 중심으로 이 영화가 전개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영화 중반쯤엔 갑자기 진짜 허무하게 죽이잖아요. 자,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총 맞고
맞고 그냥 무력하게 죽어버리는데, 이 장르는 누구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보여줘요. 이게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 긴장을 놓칠 수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슬래셔에서 특히나 파이널 걸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그 파이널 걸이라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나왔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비튼 거죠. 파이널 걸이라는 거는 그딴 건 없다, 광대의 이 도륙질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었는데, 먼저 파이널 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공포 영화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여성 생존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보통 좀 순진하거나 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캐릭터가 살인마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각성을 해가지고 이 놈들을 막 물리치고 공포를 끝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용어가 이제 1980년대 공포 영화에서 좀 클리셰로 많이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영화 중에 이제 제가 고어 영화 등급에서 설명드렸었던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그랬고, 여전사가 되어가지고 썰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또 프레데터 대 에일리언이라는 그런 영화 보면은 매번 약자 취급받던 여자가 딱 그 프레데터한테 인정받잖아요. 에일리언들에서 싹 다 물리치고 너는 전사라고 불릴만 하다 하고 프레데터가 딱 무기 하나 딱 주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캐릭터를 마지막 생존자 그리고 대표로 얼굴을 들이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여자라는 게 그런 영화에서 약자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각성을 하고 누구보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공포를 이겨내고 칼이나 총을 들고 이제 괴물이나 살인마를 쏴 죽이고 우승하게 되는 거죠. 그 페미니즘 아이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테리파이어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뭐 아트 더 클라운에게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심지어 이제 그 마지막에 나왔던 에밀리라는 사람이 바통을 이어받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 양들의 침묵에서 나온 박사처럼 그 얼굴이 다 뜯겨버리는 그런 결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도 이거를 한번 꼬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악을 직면하게 되는 거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슬래셔라는 게 가장 그 원초적인 예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검투사 이런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비했던 것들만 생각해도 인간들이 이런 공포라는 것을 얼마나 오락으로 많이 소비를 하고 즐기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고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이 그 검투사들이지, 그 과거에 칼로 막 서로 이렇게 베고 이러면 막 내장 다 튀어나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검붉은 피들이 이 운동장 아레나에 막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슬래셔 무비가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러 그리고 슬래셔라는 장르가 어느 정도 영화계 등용문으로도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띈다 그리고 눈을 사로잡는다라는 게 뭘까요? 좋든 싫든 충격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예산으로 우리 분장팀의 분장 실력 그리고 이 공포를 연출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예산 영화들 중에 그런 장소들을 국한시켜서 세트를 한정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포 영화를 만들곤 해요. 당연히 자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정 짓는 것도 있겠지만, 그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또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 공포가 또 특별하게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저는 질리는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 그리고 분위기, 편집, 사운드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초보자 영화 감독에게 어떤 깊은 철학이라거나 삶의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철학들을 일생일대를 살면서 쌓아온 거장 감독들에 비해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철학을 녹여내기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미 다양한 영화들이 나왔고 다양한 철학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창의력이라는 것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힘이 들고 고민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공포 영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점프 스케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한 장면을 점점 서서히 클로즈업을 한다거나 주인공이 바라보고 있는 시야 그리고 관객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극한으로 좁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죽여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과 긴장감을 고조시켜 놨을 때 카메라를 확 비튼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사운드를 개입시킨다거나
넣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두 개 다 합쳐서 넣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기법을 연출을 하잖아요. 미지에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좀 잘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 공포 연출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클리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리셰라는 거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효해요. 시시하지 않다는 겁니다. 놀랄 사람은 다 놀란다는 건데, 그런 요소들 덕분에 등용문으로 B급 영화를 표방해가지고 컬트적인 인기를 노리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레어 위치 이런 영화들도 엄청 저예산 영화인데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잖아요. 테리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 영화 등급표 설명드릴 때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에 나왔던 분장팀으로 참여를 했던 분이 어벤져스의 분장팀으로 합류를 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네이버 카페에 산트룸이라는 이 영화를 리뷰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사실 봤습니다. 그 영화 등급표로 친다면은 최하단에 있어야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 포스터가 너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수채화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유화적인 그런 그림체로 사람이 머리를 날려버리고 있는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는 포스터였어요. 엄청 끔찍한 비주얼이었는데, 여튼 그거를 보고 제가 그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건 또 뭐야 하고 본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 중에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거를 몇 명이 봤을까 싶었는데 그분이 보시고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페로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아마 34분짜리가 그랬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극혐이라 가지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그런 언더그라운드 영화 또는 거기에서 나온 고어 영화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보러 와주십시오. 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비주얼을 나 이만큼 잘 만들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취미로 그런 영화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영화들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나는 아예 분장 쪽으로 전문가가 되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런 영화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런 영화를 만드는 이유를 댈 수 있는데 다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킬링타임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텐트룸 그거 얘기하고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들의 눈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의 뇌가 또는 심리 자체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독들의 인터뷰를 많이 봤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작품들 만들어내는 것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던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 고어라는 것에 과몰입을 한 것일 뿐 그냥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서도 어느 정도 좀 허무주의 그리고 또 염세주의가 물씬 느껴진다라는 그런 것을 좀 느끼기도 했었고, 세상 많은 것에 무감각해 보인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에 중독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공포라는 것 그리고 또 그 공포의 도를 넘어서 심연을 보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그 필름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정도로 지독한 영화를 만든다는 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평범한 선이라는 것을 이미 아득하게 넘은지 오래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리파이어가 그 선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또 다른 것이 궁금하다라고 한다거나 이것보다 조금 더 세거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지는 영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세르피안 필름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기니어픽으로도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에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바로 테리파이어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고어에도 게이트웨이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게이트에 위에 선에 있는 게 바로 이 테리파이어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바로 심연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바로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라거나 텐트룸이라거나 이런 영화들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포에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심각한 철학적인 영화에 대해서 중독되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면서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런 심연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선에서 간당간당하게 서 있는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면 안 된다라고요. 오히려 이런 영화들을 봄으로 인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런 영화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세상 많은 것들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공포라는 것에 역치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더 센 걸 찾기도 하고 더 센 걸 찾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를 굉장히 수반하게 될 거고, 편도체가 진짜 망가져서 되돌아갈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영화들을 너무 많이 보고 더 자꾸 심연으로 빠지면은 세상에 산재되어 있는 실제의 공포에 순식간에 빠지게 되는데, 저 역시도 거기로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영상들, 이것까지는 절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 중이에요.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자극의 역치라는 것이 또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 궁금증을 가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시에 그 궁금증에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화들을 보고 리뷰를 해드리고 그 안에 있는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대신 트라우마 없이 좀 깔끔한 형식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당부를 드리지만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절대 보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 영화 역시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잔인한 거는 글쎄요, 익숙하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화 리뷰,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너무 또 말랑해져가지고 이번 주에 또 빡세게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또 빡센 영화들, 정신머리 아파지는 그런 영화들 들고 올 겁니다.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들고 오고 이야기들도 많이 들고 오도록 할게요. 수기계회 그거 진짜 이번에 좀 빡센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미스터리, 범죄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도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슬픔도 많이 느낄 줄 알고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사회생활 잘 하고요.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또 업로드를 기다리게 되는 유튜버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 매주 그런 만족도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모습 그리고 또 비슷한 시간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즐겁게 유튜브를 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번 주도 잘 살아남으셨고요.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요. 좋은 것도 많이 들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이야기, 더 멋진 영화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딥그린이었습니다. I'll tell you what it means. It means I'd like to tell you New Orleans. Come on, come on, and you all can go to town, way down in New Orleans. Louisiana salesman with nothing in his jeans. That's why I'd like to tell you New Orleans. Come on, come on, and do all the things there are to do in New Orleans. Where does that heat come from? That rhythmic beat come from? And that red meat come from? New Orleans, Louisiana Purchase. I told you what it means. So won't you let me sell you New Orleans? Come on, come on, you all can go to town, way down in New Orleans.